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29년 전 결혼해 세 남매를 다 키웠고요. 태어나고 자란 강원도에서 살고 있어요. 주말이라 애들이 서울에서 오는데 막내가 제가 만든 김밥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어제 시내에 나가 장을 봐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김밥을 싸는데 속도가 안 붙더라고요. 주부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는데 김밥 정도는 사실 금방 쌉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옛 기억에 좀 울컥해서요. 잠깐 손을 놓고 사연을 써보네요. 여러분은 추억으로 먹는 음식이 있나요? 그때보다 맛은 없어도 옛 생각에 먹게 되는 음식이요. 저는 김밥입니다. 요새는 김밥이 흔한 음식이 됐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김밥은 소풍날에만 먹었죠. 원래 김밥에 시금치를 넣지만 전 어릴 때부터 씻은 김치 넣는 김밥을 좋아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사실 엄마와의 추억은 길지 못합니다. 제가 8살 때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너무 일찍 헤어졌죠. 대신 숙모가 절 키워주셨는데 지난해 숙모도 저와 이별을 했습니다. 가끔 TV나 유튜브를 보다가 엄마 없는 애들 얘기가 나오면 그걸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겠죠. 엄마도 그립지만 숙모도 그리운 생각이 듭니다. 대학 갈 때까지 절 키워줬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할 만큼 기막힌 일을 겪었거든요.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들으시고 저 욕하실지 이해해 주실지 떨리네요. 숙모와 저와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숙모 장례식을 치를 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애증이라는 게 사랑과 미움이 다 포함된 감정이잖아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이 기막힌 인연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숙모와의 인연은 8살 때부터 시작됐죠.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기억에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안방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심장마비라는 어른들의 얘기를 들었죠. 사실 어려서 죽음이란 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해가 진 무렵이면 늘 대문간에 나가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하염없이 길을 내다봤어요. 엄마가 그리워서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을 때도 많았죠. 지금 생각이지만 그런 절 보면서 아빠는 어떠셨을까요? 남몰래 우셨을 것 같습니다. 미니야, 이제 들어와라. 저녁 먹자. 싫어. 여기 있을래? 배 안 고파. 전 뺨이 눈물에 젖은 줄도 모르고 아빠를 돌아봤어요. 무뚝뚝한 바다 사나이였던 아빠는 크고 거칠거칠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죠. 엄마는 안 와. 올 수가 없어. 나도 아는데 그래도 아빠가 한 밥은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고역고역 먹었습니다. 낮에 학교에서 오면 전 늘 혼자였죠. 강원도 인제에서 크게 형태 독점을 하던 아빠는 일 때문에 절 돌보지 못하셨어요. 일도 바쁘고 애 볼 줄도 몰랐겠죠.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8살이나 됐으니 다 컸다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 엄마 없는 티가 났어요. 외동으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또래보다 손끝이 야무지지 못한 이유도 있었고요. 긴 머리도 늘 산발을 다녔습니다. 나중엔 애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돌리더라고요. 부담 못한 아빠가 옆 동네에 사는 삼촌네를 우리 동네로 이사시켰어요. 삼촌은 근방의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숙모는 동네 허들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건강이 좋지는 않았어요. 사촌 동생들이 있었는데 남매였고 저를 잘 따랐죠. 이사 오면서 삼촌은 공장 일을 그만두고 아빠랑 덕장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22살이 먹고 저랑 사촌 동생을 키우면서
덕장일을 했어요. 말하자면 가족 사업이 된 거죠. 그렇게 숙모가 저 대학 들어갈 때까지 키워줬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숙모가 채워준 건데 전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투정도 많이 부렸습니다. 숙모는 천선이 착했지만 순한 사람이었죠. 늘 씩씩하던 엄마랑 다르게 겁이 많고 좀 소심하달까요? 부담 못해 어린 제가 나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여행 온 사람들이 우리 덕장에 들러서 헌태를 사갈 때가 있었어요. 저기요, 헌태 좀 살 수 있어요? 네, 여기 여행 온 사람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헌태가 너무 좋아서요. 아, 네, 헌태 잘 말린 거 10마리만 주세요. 저도 먹고 주변에 선물하게요. 여기서 말리는 건 안 되고요. 저희 창고에 있는 거 드릴게요. 아, 왜요? 전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좋아 보여서 이거 사고 싶은데요. 죄송해요. 이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네. 아유, 짜증나네. 뭐가 자꾸 죄송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제가 나섰죠. 아줌마, 이거 우리 아빠가 백화점이랑 계약한 거라고 하나도 건드리지 말랬어요. 우리 숙모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정 사고 싶으면 창고에 사둔 거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가져다 드릴까요? 얘 좀 봐. 말을 어쩜 이렇게 맹랑하게 잘하니? 그럼 그거라도 보여줘봐. 사둔 거면 가격은 좀 깎아줄 수 있니? 아빠한테 전화로 물어보고요. 값은 저도 몰라요. 그러면 숙모가 창고로 갔고 제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얼마를 받아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애가 더 낫네. 자꾸 죄송하다고만 해서 답답해 혼났잖아. 숙모는 포장한 걸 손님에게 내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삼촌은 그런 숙모를 답답해했습니다. 동네 사람한테 외상을 주고도 돈을 못 받아와서 삼촌이 화내는 걸 본 적도 있었죠. 삼촌은 성격이 좀 괄괄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전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않으셨죠. 아빠는 가끔 삼촌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암, 왜 그렇게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 그러지 말고 말로 해. 답답하게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외상 준 것도 못 받아오면 어떡해요. 동네 사람들이 약 잡아보잖아요, 자꾸. 속상하게. 작은 알려주면 되지. 그리고 처남댁이 바보는 아니잖아. 박질러서 되겠어. 처남은 그 성격을 좀 고쳐야 돼. 누가 처남한테 말 못 알아듣는다고 소리 지르면 좋겠어. 알아들었어요. 그만하세요. 외상값 받아볼게요. 저야 속상해서 그러죠. 동네 사람들의 엄마 은근히 무시한다고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고 아줌마. 자기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솔직히 가끔은 외삼촌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될 때도 있었어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숙모는 가만히 웃기만 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전 중학교에 갔습니다. 한창 예민할 때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봄 소풍을 가는데 아침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외숙모가 김밥에 김치 넣어달라는 제 부탁을 깜빡한 거예요. 전 버릇없게도 외숙모에게 화를 내고는 도시락을 안 가져가겠다고 우겼죠. 저를 내로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와 외삼촌은 새벽에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 못하고 까먹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김밥에 씻은 김치 넣어달라고. 미안해. 깜빡했어. 금방 싸. 조금만 기다려. 싫어. 안 가져가. 버스 금방 출발한단 말이야. 외숙모 때문에 버스 놓쳐서 소풍 못 가면 책임질 거야?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 외숙모가 잘못했어. 김치 안 넣어도 김밥 맛있어. 먹어봐. 싫어. 안 가져간다고. 전 외숙모가 잡는 손에 부딪혔을 뿐인데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뚜껑이 열리면서 김밥이 뭉탄 바닥에 뒹구는 게 보였죠.
아까워서 어떡해. 외숙모가 떨어진 김밥을 줍는 걸 보고도 전생아니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겉으로는 막 화를 내고 있었지만 너무 후회가 됐죠. 속상하고요. 근데 그땐 저도 제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소풍날만 되면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빈손으로 울면서 소풍을 갔던 것 같아요. 자존심의 친구들이 두시랑 나눠 먹자는 거 안 먹고 과자 한 봉지 먹고 집에 왔죠. 엄청 배가 고팠습니다. 외숙모는 덕장에 나가고 사촌동생 경애만 집에 있었어요. 경애는 그때 9살인가 그랬죠. 언니, 아침에 왜 그랬어? 엄마 울었잖아. 외숙모 우셨어? 언니 나빠. 앞으로는 그러지 마. 엄마가 언니 오면 먹으라고 김밥 새로 싸놓고 나갔어. 싱크대 위에 올려놨대. 정말 싱크대 위에 도시락이 있었어요. 풀어보니 외숙모가 씻은 김치를 넣어 김밥을 싸놨더라고요. 동생 보기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해서 방에 들어가 김밥을 먹었어요. 마음 약한 외숙모가 절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속상해했을지 눈에 그려졌죠. 제가 못하게 굴어도 혼낼 줄도 모르는 외숙모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날 먹은 김밥 맛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맛있었죠. 그 뒤론 외숙모한테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외숙모가 해준 밥 먹으면서 자랐어요. 외숙모는 정말 엄마처럼 사촌 동생들이랑 똑같이 절 대해줬습니다. 차별이나 구박 같은 건 남 얘기였죠. 가끔 동네에서 외숙모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제가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줌마, 이 템을 왜 안 줘요? 우리 외숙모가 그렇게 만만해요? 어린 게 어른들이라 왜 나서? 네가 뭘 알아? 분명히 기억한다고요. 우리 외숙모 한 달 전 토요일에 아줌마네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누가 수제비 끓여서 동생들 점심 챙겨줬어요. 사람을 데려다 썼으면 돈을 주셔야죠. 돈 받으러 온 거 알면서 커피만 한 잔 주고 보내요? 아이고 무서워. 누가 돈 대먹는데? 아줌마, 어제 시내에서 은행 가는 거 봤어요. 돈 있으면 빨리 주세요. 일당 안 줄 거면 우리 외숙모 부르지 말라고요. 이웃끼리 야박하네. 자 가져가. 미니 넌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살겠다. 걱정 마세요. 어디 안 가고 외숙모 옆에 딱 붙어 있을 거니까. 돌아오는 길에 외숙모는 그랬죠. 너무 화내지 말라고.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고요. 그럼 전 외숙모한테 너무 마음이 약해서 문제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컸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독립하게 됐습니다. 1학년 때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었고요. 2학년 1학기 때 미팅에서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지 좀 슬픈 공통점인데 남자친구 태우도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요. 처음으로 같이 영화 본 역사적인 날인데 괜히 얘기했다. 분위기만 무거워지게? 아니야, 많이 힘들었겠다. 전 제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털어놨어요. 태우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다 커서 엄마랑 헤어졌는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견뎠냐면서요. 그 후로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게 됐죠. 첫사랑과는 깨지기 쉽다던데 저인 시간이 갈수록 단단한 사이가 됐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요. 남자친구는 성격도 분명하고 독립심이 강했어요. 사별한 아빠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혼자 살았대요. 틈틈이 과외하면서 용돈 벌고 학점 장학금도 받으면서 뭐든지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린 4학년이 됐고 태우는 일찍부터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하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서류부터 면접까지 한 번에 붙을 거야. 두고 봐.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럼 최종 합격되면 같이 내려가자. 아버님한테 인사드려야지. 아빠는 나한테 남자친구 생긴 것도 모르는데 충격받으실까봐 겁난다. 이제라도 슬쩍 말씀드려. 딸이 갑자기
시커먼 놈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 외숙모한테는 살짝 말했는데 아빠한테는 입이 안 들어져. 괜히 더 쑥스럽고 그래. 서운해하실 것도 같고. 에이, 그럼 할 수 없다. 내가 가서 장인어른 마음을 사로잡는 수밖에. 태우는 듯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편했죠. 조만간 아빠에게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덕장에 관심도 많았어요. 한 번은 연매출을 말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웬만한 중소기업 뺨친다면서 아빠가 평생 일군 가업이라고 했더니 꼭 보고 싶다면서 기대하는 눈치였죠. 그때까지 제 앞날은 밝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전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대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뭔지 알게 됐죠. 아빤 목숨을 구했지만 반신불수, 언어장애, 인지능력을 80%나 잃었어요. 저도 몰라볼 정도로 후유증이 컸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한 아빠를 보고 전 우열했어요. 나 정말 몰라보겠어? 민이잖아. 아빠 딸 장민이. 아빠가 이러면 나 어떻게 살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나 아빠는 저의 벌통이 보기만 했어요. 엄마 사진을 보여줘도 마찬가지였죠.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외삼촌과 외손모도 친통이 했고요. 그때쯤 태우는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전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했어요. 축하한다고 해놓고니까 태우가 절 위로하더라고요. 민희야 그만 울어. 네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되잖아. 아버지 꾸준히 치료받으면 꼭 좋아지실 거야. 그러나 전 희망이 없었어요. 전공이 식품영양학과였는데 아빠가 원해서 선택한 공부였습니다. 한테 덕장 물려받으려면 그런 공부가 꼭 필요할 거라고 하셨죠. 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태우가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면 어쩔 수 없이 취직은 해야겠지만 그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졸업은 아직 못했지만 아빠 대신 덕장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메우는 게 제 할 일 같았죠. 전 외삼촌한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외삼촌, 나 지금이라도 덕장에 시작하고 싶어. 공부가 지금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덕장에 잘해보려고 시작한 건데 공부 더 할 이유가 없어. 민이야, 이제 한 학기 남은 대학 공부를 지금 그만둔다고?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안 돼. 꾹 참고 대학은 졸업해. 그동안은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꾸려갈 수 있어. 삼촌, 나 어린애 아니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줘. 넌 대학 공부가 장난이야? 매형이 너 서울로 대학 보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 너 이러는 거 알면 매형 진짜 괴로울 거다.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매형은 오죽할까?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 무조건 대학은 졸업해. 속상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뿐인 외삼촌이 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마음이 떠나니까 공부가 손에 안 잡혔어요. 아빠 없이 외숙모와 외삼촌 둘이서 덕장을 운영하는 게 힘에 부칠 거란 생각을 덜칠 수가 없더라고요. 사촌동생 경애랑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애는 외숙모가 쓰러질 지경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모부 쓰러지시고 덕장에 밀려서 말도 못하었니. 주말에 잠깐 갔었는데 엄마 입술이 다 터졌더라고. 고모부가 안 계시니까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하셔. 어떡해? 언니가 좀 와서 봐봐. 알았어. 안 그래도 마음에 걸려서 내려가 보려고 했어. 경애야, 외삼촌한테 나랑 통화했다는 얘기하지 마. 알았지?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 언니 덕장이란다고 공부 관둔다고 했다면서.
한 학기만 남았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 네 생각 라빠랑 같아. 졸업은 해.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할게.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하자. 덕장은 저한테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나 자랐고 돌아가신 엄마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죠. 게다가 아빠는 청춘을 덕장에서 다 보냈잖아요. 아빠가 저렇게 아픈데 해본만 기다리다가는 덕장이 망할 것 같더라고요. 가업이 흔들리게 그냥 놔둘 순 없었어요. 전 자퇴 말고 휴학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민되는 건 남자친구였어요. 태우는 제가 강원도로 진짜 내려갈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태우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죠. 선선히 알겠다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우리 장거리 커플 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받아들여야지. 덕장 지키고 싶어 했잖아. 난 좀 서운하다. 가지 말라고 붙잡을 줄 알았는데. 어차피 나 출근하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바쁠 거야. 뭐 장거리 커플도 한번 해보지 뭐. 보고 싶으면 연락도 자주 하고. 좋게 생각하자. 얼마 후 전 친구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태우가 같은 과 여자 동기랑 좀 의심스럽다고요. 그 동기도 태우랑 같은 회사에 합격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전 불안했죠. 떨어져 지낼 걸 생각하니 더 태우한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아무 사이 아니라는데도 전 몰아붙였어요. 이해심 많던 태우는 지쳐갖고 많이 싸웠죠. 결국 태우는 이럴 바엔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홧김에 그랬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두지 않는다고요. 아빠 아프시지 태우도 칠까봐 두렵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태우와의 사이가 엉망인 채로 전 덕장이 있는 인제로 떠났습니다. 물론 외삼촌한텐 연락 안 하고요. 덕장에 도착하자마자 외삼촌은 막화를 냈죠. 미니, 너 여기서 뭐하냐? 삼촌, 나 휴학했어. 아무래도 덕장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일 좀 하다가 북학 가려고. 그럼 되잖아. 한 학기 남은 거 공부 마저 하라고 했더니 기어이 말 안 듣고 이래. 대학 졸업자니 지금 나한테 뭐가 중요해? 그래도 외삼촌 말 듣고 휴학했잖아. 언제든 북학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네 사촌 동생들 다 대학 갈 생각 적은 거 알지? 그거야 경례 겸석이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 하고 싶은 게 있긴? 너처럼 공부 잘했으면 내가 끝까지 빌어줬지. 이 싹이 안 보이니까 일찌감치 방향 튼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의 공부머리라고는 너 하는데 이렇게 나한테 실망감이죠. 내가 매형 얼굴을 어떻게 봐. 덕전이 좀 하다가 때 되면 다시 공부해서 졸업장 딸게. 걱정 마 삼촌. 아유 속상해. 외삼촌은 자기 말 안 들었다며 절 나무랐죠. 공부도 다 때가 있다면서요. 그 심정 이해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수 좋고 착한 외숙모는 많이 들고 있었어요. 반가워서 웃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했죠. 외숙모, 귀찮아도 그 얼굴에 뭘 발라. 피부가 거칠거칠 다 탔잖아. 괜찮아. 난 필요 없어. 외삼촌이 외숙모 화장품 살 돈도 안 줘? 맨날 일만 시켜? 이래야지. 바빠서 뭐 바를 시간도 없어. 배고프지? 밥 차려줄게. 그렇게 덕전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막상 일을 해보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라 외삼촌에게 대부분 의지했죠.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바깥 일은 처음부터는 못했지만 내부 일은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세금 정리, 거래처 관리 같은 걸 주로 했는데 이상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아빠가 쓰러지신 후 매출은 여전한데 수익이 엄청 떨어지고 있었죠. 삼촌, 매출 정리해보니까 수익이 너무 떨어지는데 팔린 건 그대로인데 어디 돈 쓰는 데가 있나 봐. 알고 있어? 거래처에서 들어온 돈도 숫자가 안 맞고
매형 그렇게 대부. 외삼촌이 바빠서 정리를 못했어. 아이 놔두라. 외삼촌이 한 번에 정리할 거야. 아 사장이 아픈데 그럼 회사다 전이름 툭할게. 일시적인 거야. 잘 모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다 싶었어요. 제가 내일상 책상 앞에 앉아 장구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외삼촌이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외숙모 좀 도와라. 백날 그거 들여다본들 일이 돼. 당장 붐서할 일이 쌓여있는데 아이노 게으름 피우러 왔어. 알았어 외삼촌. 외숙모 어디 있어? 나 뭐하면 되는데? 창고 쪽 작업장에 가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녀석이 책상벌이 앉아서 뭐하는 거야. 그래봐야 대학에서 하던 공부나 마저 하지. 내내 공부만 하던 녀석이 갑자기 무슨 일을 한다고. 너 힘든 일 하기 싫으면 다시 서울 올라가라. 잔소리 좀 그만해 삼촌. 열심히 할게. 왜 삼촌을 툭 하면 그러더라. 서울 가라고. 눈 돌아가게 바빠 죽겠는데 아이 너 하는 일이 뭐야.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일도 좀 찾아서 하고. 정말 외숙모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한때를 납품해야 할 날짜가 다가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장부 정리는 급한 일을 끝나고 해야겠다 생각했죠. 일 끝내고 책상에 앉으면 잠이 쏟아져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숙모와 외삼촌 모두 시내에 나갔을 때였어요.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마당 쪽으로 나서자마자 건전한 남자 서너 명이 다가와 절 붙잡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머 당신들 뭐야? 왜 이래요?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강제로 차에 태우는 거였어요. 순식간에 저 양쪽에서 잡고 차에 태우는 바람에 찍소리도 못하고 차에 갇히고 말았죠. 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전 겁에 질렸어요. 누구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출발대로 주세요. 막 울면서 애원했지만 그 남자들은 대답도 안 하고 제 눈을 안대로 가렸습니다. 이대로 납치를 당하나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도착한 곳은 점심병원이었어요. 처음엔 거기가 병원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원장이라는 남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점심병원에 와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장민희 씨, 착오라니요? 이곳에 온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다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죠. 저희 그렇게 허술하게 일하는 데 아닙니다. 외삼촌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그럼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저 여기 올 사람 아니에요. 제발요. 규정상 환자 마음대로 외부와 연락할 순 없어요. 김 간호사, 장민희 씨 병실로 안내해. 거기 말만 병원이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창문은 천장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마당에도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어요. 당연히 밖에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입고 있던 환자복 하나였어요. 처음엔 기운이 빠질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죠. 멀쩡한 사람 가둬놓고 너희가 사람이야? 내보내줘. 장민희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얌전히 지내야 벌을 안 주죠. 나 가족 있어. 아빠도 있고 외삼촌 친구도 있다고. 나중에 두고 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희 다 콩밥 먹게 할 거라고. 하지만 나중엔 해원했어요.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요. 원장은 들은 척도 안 했죠. 난리를 칠수록 제 사정은 나빠졌어요. 방도 좁은 방으로 옮겨갔고 밥도 안 나왔죠. 마당에 나가는 것도 금지됐고요. 맑은 하늘, 푸른 바다, 신선한 공기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미칠 것 같았죠. 그럴수록 의문은 커져갔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나중엔 저도 살아야겠더라고요. 얌전히 지내겠다고 약속하고 일반 병실로 다시 갔죠. 하루에 한 번씩은 금마당에 나가 햇빛도 봤어요. 그렇게 갇힌 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전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얼전하던 내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밖에서도 난리가 났겠지. 외삼촌이 시종생고라도 됐을 거야. 태우도 내가 없어졌다는 걸 알 거고. 근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난 원한 산 일도 없는데. 답답해 미치겠어. 멘탈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전 스스로를 다독였죠. 분명 외삼촌이란 가족, 친구들이 절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반년 사이 전 머리카락도 엄청 빠지고 빼빼 말랐어요. 산솜장 같았죠. 거기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하루가 길고 지우 같았죠. 이러다 미치겠구나. 하늘 보면서 엄마한테 가야겠다. 가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간신히 잠들었는데 뭔가 우지금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전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났죠. 풀이라도 났나 했는데 밖에서 경찰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구해주세요. 경찰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꿈을 꾸나 싶었죠. 하지만 확실했어요. 태우가 절 찾고 있었습니다. 민희야, 어디있어 잔민희? 나 태우야. 민희야 대답 좀 해봐. 아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기 메어 말도 잘 안 나왔어요. 심장이 막 쿵쿵 뛰었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어요. 순간 밖에서 잠긴 문이 확 열렸고 태우가 절 발견했죠. 전 주저앉았고 태우가 거의 기절한 저를 안고 막 흔들었어요. 민희야 정신 차려. 이제 괜찮아. 빨리 여기서 나서자. 전 말도 못하고 태우를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걸어나갈 수도 없어서 들것에 실렸어요.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태우가 곁에서 지켜줬어요. 죽을 것 같던 저는 태우의 간호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기운을 차렸을 때 모든 일을 알게 됐죠. 제가 왜 정신병원에 갇힌 건지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는데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경찰이 조사를 다 마쳤어. 널 정신병원에 넣은 사람은 외삼촌이야. 말도 안 돼.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삼촌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30년 전엔 부자 돈이만 있으면 당사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정신병원에 가두는 게 가능했습니다. 외삼촌이 아빠 위임장을 위조해서 정신병원 원장에게 절 잡아놓으라고 했다는 거였죠. 태우야, 나 아프지도 않았어. 멀쩡했다고. 그런데 외삼촌이 왜 그랬을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외삼촌이라는 사람 도박빚이 많았대. 혼자선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사치도 많이 썼고 막다른 길에 물렸을 때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야. 너는 서울에 있고 덕자 날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들어온 돈 다 빼돌린 거지. 그런데 네가 오는 바람에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널 정신병원에 가둔 거야. 그게 사람이야?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조카를 돈 때문에 정신병원에 보내? 태우야, 나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내가 거기 갇혀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고작 돈 때문에 그랬다고? 정신병원 원장도 한숨 속이래. 그 병원에 너 말고도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천지였대. 원장이 다 돈 받고 근무했다는 게 밝혀졌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삼촌이 그랬다니 전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외삼촌과 정신병원 원장은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태우가 파헤친 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덕장에 내려오기 전에 우린 싸웠고 전 도망치듯 인제로 왔죠.
그때 제가 현명하게 굴지 못해서 전투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널 못 볼 줄 알았어. 우리 안 좋게 헤어졌고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널 찾은 거야? 너 보내고 진짜 힘들더라. 생각보다 네 자리가 나한테 컸어. 너무 보고 싶고 혼자 고생할 네가 안쓰럽고 다른 여자 만난다는 오해를 제대로 풀어주지도 못한 것 같아서 사과하고 싶어서 널 만나러 갔어. 연락이 안 돼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지. 혼자 덕장에 온 거야? 당연히 너 볼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너는 없고 어떤 아저씨가 계셨는데 물어보니까 또 미국으로 유학 갔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 아저씨는 외삼촌이었어? 그것도 나중에 알았지. 하도 기가 막혀서 붙잡고 물었어. 나 민이랑 사귀는 사이였다. 미국 유학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자기가 거짓말을 하겠냐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작은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지. 경찰이시거든. 너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지. 그때쯤 난 병원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그린 얘가 다더라고. 작은 아버지 말로는 너 출국 기록도 없대. 그때 확신했지. 뭔가 잘못했다고. 신변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작은 아버지한테 전망을 다 설명했어. 그래서 이 조사가 시작된 거야. 태우는 저를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외삼촌한테 다시 찾아갔대요. 그리고 제 미국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외삼촌이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말로 우리 민이를 못 살게 군 남잔지 어떻게 알아? 알려줄 생각 없어. 귀찮게 말고 나가. 민이한테 한 번은 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윤태우라고 같은 학교 졸업했어요. 저희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바빠 죽겠는데 진짜 왜 이래? 당장 나가. 실망한 태우가 덕장에 나가려는데 멀리 있는 외숙모랑 눈이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태우를 힐끗힐끗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외숙모가 이상했대요. 태우는 제가 말해줘서 외숙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요. 외숙모라면 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촉도 왔고요. 안녕하세요. 잠깐 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때 외삼촌이 갑자기 나타나 태우와 외숙모 사이를 가로막았대요. 빨리 내 집에서 안 나가. 너 뭐하는 놈이야? 왜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을 떨어?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태우는 외삼촌이 외숙모에게 겁을 주는 모습, 외숙모가 주눅이 들어서 집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뭔가 있다고 확신하고 며칠 후 다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숨어서 있다가 외삼촌이 외출하는 걸 보고 덕장에 들어갔는데 외숙모 얼굴이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눈 주변이 멍들고 부은 데다 입술도 터져 있어서 태우가 물었대요. 아니 누구한테 맞으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아이고 왜 또 왔어요? 남편 알면 큰일 나요. 아이고 이를 어째? 죄송해요. 저 얘기 듣기 전에 묵어요. 외숙모님은 뭐 알고 계시죠? 민이 어디 있어요? 아는 게 있으면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미국 간 거 아니죠?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제발요. 아이고, 우리 남편 보면 큰일 나요. 빨리 가세요. 태우는 외숙모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고 외숙모는 벌벌 떨더래요. 그리고 외숙모는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정신병원에 간 걸 알게 된 태우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말렸어요. 그런데 간패들이 매일 찾아와서 덕장 다 때려 부수고 돈 안 갚으면 나랑 우리 애들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애들 아빠 두박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난 몰랐어요.
그래도 미니 일은 내가 끝까지 말렸는데 말하면 다 같이 죽는 거라고 나의 매일같이 때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남편분이 미니를 정신병원에 돈 주고 가뒀다는 거예요? 네, 정말 미안해요. 그제도 총각이 와서 내가 맞았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때리더라고요. 애들도 치우기고 나도 치우기예요. 이해해달라고 못해요. 그런데 더는 안 두겠어요. 우리 미니 구해주세요. 불쌍한 미니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총각이 꼭 좀 구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전말이 드러났고 태우는 당장 작은 아버지한테 전했죠. 강원도 경찰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저도 구출된 거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무서워도 어떻게 날 그런 데 보낼 수 있었는지 외삼촌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외숙모에게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엄마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사실을 다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게 너무 상처가 됐죠. 외숙모는 절 찾아와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 냉정하게 굴었어요. 더 이상 나 아는 척하지 말아요. 평생 찾아오지도 말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보다도 못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자기 살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경의 경석이가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겠어요? 외숙모는 길바닥에 엎드려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죠. 정말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삼촌과 병원 원장은 결국 구속됐어요. 외숙모도 방조죄로 입건됐죠. 외삼촌과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3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숙모는 범죄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진 않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힌 걸 인정받아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사실 제가 외숙모만큼은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누구보다 외숙모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가능했죠. 사촌 동생들도 눈에 밟혔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외숙모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겁 많고 마음 약한 외숙모에게도 외삼촌이 저지른 짓이 가혹한 일이었을 거라고요. 불어나는 피체에 매일 찾아오는 사채업자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쉽게 입을 열 수 없었겠죠. 또 제가 정신병원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외숙모 덕분이고요. 외숙모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면 전 지금까지 거기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단서를 제공한 건 외숙모였다는 걸 부정할 순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 충분히 몸을 회복하고 다음에 태우와 결혼했어요.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제 결혼식을 지켜보셨죠. 그 뒤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전 덕장에 완전히 물려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된 태우는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뒀고요. 저랑 덕장에 같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시부모님도 크게 반대 안 하시고 마음 넓게 이해해 주셨어요. 가끔 덕장에 놀러오세요. 그럼 전 정성을 들여 한테 요리를 해서 대접합니다. 가족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의 따뜻한 정, 보살핌으로 전 사건 전의 모습을 완전히 찾을 수 있었죠. 평화롭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봄이었는데 누가 절 찾아왔어요. 덕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절 부르더라고요.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나갔는데 전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름 아닌 외삼촌이었어요. 미니야, 오랜만이다. 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그리고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 소름 끼치니까. 감옥에서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미쳤었지.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었는지. 잘못이 크다. 미안하게 됐어.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왜 찾아왔어요? 작업장에 사람들 많으니까 허튼 짓 할 생각 말아요.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더라고요. 외삼촌이 아닌 범죄자로 보일 뿐이었죠. 그런데 외삼촌이 꺼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는 도박에도 손 안 대고 성실하게 살 거야. 애들도 나 아빠 취급 안 해. 치운 죄가 커서. 이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외숙모도 너 보고 싶다고 많이 얘기해. 여기가 그립대. 듣고 싶지 않아요. 용서? 키가 차네요. 어디 가서 뭐라며 살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아요. 알겠어요? 그때 남편이 덕장 직원들 다 몰고 마당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니까 외삼촌은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러니 며칠 후 외삼촌은 외숙모까지 데리고 찾아왔어요. 용서를 구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못 박았죠. 저는 얼굴 볼 일 없다고 내쫓았습니다. 그래놓고 많이 울었어요. 어쨌든 가족이었으니까요. 특히 외숙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엄마 그리고 외숙모를 떠올리면 마음이 쓰렸어요. 나한텐 엄마 복이 없나 보다 그렇게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후에 삼남매 낳고 덕장 꾸리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맺힌 만큼 제가 낳은 아이들한텐 사랑을 듬뿍 줬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외삼촌은 8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장례식도 안 갔어요. 그러다 작년에 외숙모가 암발기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사촌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외숙모가 저를 곧 만나고 싶다고 해서 꿈이 끝에 찾아갔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외숙모는 검색이 깊어 보였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절 보더니 손을 꽉 잡아서 눌렀어요. 미니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외숙모를 보고 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줘서 고맙다.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어. 어젯밤에 네 꿈을 꿨는데 이렇게 와줬구나. 미니 맞지? 이거 꿈 아니지? 외숙모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지? 아니야. 늦지 않았어. 미니야. 미안하다.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죽기 전에 꼭 한 번 더 너한테 용서를 빌고 싶었어. 외숙모가 잘못했다. 하늘에 가서 벌 받을게. 외숙모, 그런 말 하지 마. 용서할게. 사실 오래전에 용서했어. 외숙모도 많이 무서웠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 많이 했어. 우리 착한 외숙모, 그동안 얼마나 속이 썩었어.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살아. 외숙모, 나 두고 죽지 마. 외숙모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전 외숙모의 뺨에 제 뺨을 대고 엉엉 울었어요. 철없는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요. 그리고 3일 만에 외숙모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애통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사촌 동생 형의 경석이가 또 저한테 사죄를 하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그 일 있고 우리도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살았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만 우리가 대신 사과하고 싶어. 왜 미안해? 니들은 아무 죄가 없어. 전 사촌 동생들을 안아줬어요. 동생들도 안쓰러웠죠. 외숙모는 답골탕에 묻혔습니다. 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작별 인사를 했어요. 외숙모, 잘 가. 사느라 힘들었지? 겁 많은 우리 외숙모, 지금도 우는 건 아니지? 하늘나라 가는 길은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야. 다 있고 저 먼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기억들을 외숙모를 보내면서 함께 보냈어요. 그날의 일이 아련합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고대들이 올 시간입니다. 다시 김밥을 싸야겠어요. 그리운 엄마와 외숙모를 생각하면서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는 이야기였네요. 사연자분은 김밥만 보면 옛날 일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외숙모도 많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안 좋은 기억 이제 그만대로 두시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